네. 이번에는 우리가 6장 곡물 맛과 표본들의 분포, 이제 제목을 아주 잘 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본들에 대한 분포를 확인을 해서 그 표본들의 평균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그 표준 분포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주로 이제 확률 X에 대한 이제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죠, 주로. 근데 여기 6장에서는 이제 표본들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으면 그 모집단 안에 표본들이 있을 텐데, 그 표본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고 표본을 여러 개로 뽑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는 이제 X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X에다가 우리가 발을 표현하죠. 이거를 이제 표준 평균이다,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 평균에 대한 이제 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는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내용은 뭐 다음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국물 맛의 표현을 해서 대표적으로 했는데, 국물 맛을 냄비 속에 있는 이제 국물의 맛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들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어떤 분포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면 표본 분포도 알 수가 없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자 이거고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4장하고 5장까지는 주로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장에서는 이제 표본 평균이 이제 그 X 위에 바로 표현을 하고, 이때 이제 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는 그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확률 변수 X는 결국은 주로 이제 확률 변수 X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따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이제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이제 확률 분포로부터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시 리마인드 시켜보면, 확률 변수 X가 결국은 이항 확률 변수일 경우에 이제 이항 확률 분포로부터 X 값의 이제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뭐예요? 동전 던지기였었죠. 그래서 동전을 10번 던졌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 앞면이 나타날 수 있는 횟수가 몇 개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X라고 놓은 거고요, 확률 변수로. 그리고 X라고 하는 거는 이항 확률 변수다 라고 하고, 이 앞면이 5번이 나타날 확률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이항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X가 5번, 그러니까 앞면이 5번 나타날 확률은
결국은 10번 중에 5번을 우리가 본 거죠. 동전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반이죠. 그죠? 0.5, 0.5니까 0.5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혹은 팩토리얼로 계산해도 된다겠죠. 그래서 팩토리얼로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이항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도로 그러니까 이항 확률 분포로부터 이제 x 값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 봤던 거는 앞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제 확률 변수의 이제 범위에 따른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로 학생들의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죠, 앞전에. 그랬을 때 편차는 이렇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의 월 생활비가 440만원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는 표준화 작업을 해서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확률 변수 x와 그리고 표본 평균 x 바하고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결국은 확률 변수 x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했다라고 보면,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 내부에 이제 표본이 있을 거예요. 표본, 그죠? 기존의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x에 대한 x에 대한 분포를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요 표본 분포라고 하는 거는 요 표본 전체를 여러 개를 한 집단을 끄집어내서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내고 그 평균에 대한 분포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어떻게 될 표본 평균의 이제 분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본에 대한 이 표본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개 전체에 여러 개 표본들을 뽑아서 그거 전체를 또 평균을 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빗대서 이제 냄비 속에 국물 맛에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 국물의 맛을 판단할 때 우리가 숟가락으로 한번 딱 떠먹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의 국물 맛이 짠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관심의 대상의 이제 전체 집합을 이제 모집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 그죠? 그 전체에서의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관심 대상의 전체 집합을 우리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또 모집단 전체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죠.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을 조사할 때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의 근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를 조사를 한다면 모든 집단,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재학생의 모든 전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를 우린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 대상의 인구조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전수조사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인구조사도 5년마다 계속 조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조사를 못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수조사의 의미는 전체 다 모두 모집단 전체를 다 검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당연히 전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주로 이제 모집단을 선택을 할 때 그 모집단 내에서 일부를 우리가 구성원 단위로 뽑아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뭐 샘플 작업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하지만 표본을 선택을 하고, 그 표본에 대한 결과, 그 표본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본에 대한 이제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모집단의 전체 성격과 그 다음에 특징을 파악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냄비의 국물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보면, 냄비에 전체 들어가 있는 국물이 그 국물을 하나를 떠본 게 이제 표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표본을 우리가 맛을 보면 얘가 짠지 뭐 쓴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매운지.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선택한 일부의 구성 단위의 표본을 조사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로 통계학에서는 이제 이를, 그러니까 통계적 추론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확인하는 거를 이제 통계적 추론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물의 그 하나의 그 숟가락에서 나온 그 표면만 가지고도 국물 전체의 맛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약간 이제 정리한 게 여러분들 책에 146페이지에 있고요. 그래서 냄비에 들어가 있는 국물 전체를 우리 이제 모집단이라고 보고, 그리고 표본은 국물 한 숟가락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숟가락의 맛 통계량 통해서 국물 전체 모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보면 근로자 500명을 추출을 했대요. 그 500명에 대한 임금 평균을 확인해 보니 얼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은 파악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쉽게 파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음식 맛을 판단하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모집단의 표본에서 우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표본이 모집단 전체를 충분히 대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표본이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냄비 속에 이제 우리가 표본을 이제 추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집단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우리는 이제 모수라고 한다는 거죠. 모수. 표본의 모집단의 평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우리는 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본으로부터 얻은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표본 통계량이라 라고 한다. 그래서 얘들이 뭐 여러 개의 표본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그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여기서는 표준 통계량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이름 좀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런 표본의 통계량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모수를 추정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추정하는 거를 우리는 통계 추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통계 추정에 대해서는 저 뒤쪽 9장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하는 건 뭐냐면 이 표본들의 평균은 그러면 어떤 분포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이 있으면 그 안에 표본들을 뽑아야 샘플링을 이렇게. 그럼 각각의 표본들에 대한 평균은 그럼 어떤 분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냐 이거죠. 각각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표본을 얻으면 그 각각에 대한 이제 표본 통계량이 다를 거라는 거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그렇겠죠. 당연히 표본 평균이나 표본 평균도 이렇게 1, 2, 3, 4 다 다르듯이 그 안에 통계량도 표본 통계량도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을 우리는 확률 변수로 하여서 이제 확률 분포를 보게 되고 그 분포를 우리는 표본 분포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표본이 존재할 거고 그 표본마다 통계량이 표본 통계량이 있을 거고 그 통계량은 확률 변수로 하는 그런 이제 확률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분포들은 표준 분포다 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들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분포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요거는 쭉 빼고요. 예제 여러분들 그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통계학을 이제 그 수강하는 학생이 한 40명 정도 있는데 이 40명 학생의 성적에 대한 분포 표본 분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이제 결국은 40이 되는 거죠. 전체 40명 다 보는 거니까. 그리고 각각의 표본 크기를 5명으로 제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의 그룹을 조사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번을 조사했고요. 이번에는 김성철이라는 학생 외에 4명을 뽑은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정찬영 학생 중에 4명으로 구성됐네. 그 다음에 유진석이라는 학생 외에 4명, 박진용이라는 학생의 4명 이렇게. 그래서 다 뽑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룹별로. 그랬을 때 그 4명에 대한 표본 평균을 낸 거죠. 이렇게 각각. 그래서 표본 평균이 존재할 거고요. 그 평균을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다는 거죠. 이 범위에 들어가는 빈도는 한 그룹이 있었고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그룹은 4개의 그룹이 있었고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두 개의 범위가 있었고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3그룹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빈도수가 나오는 거죠. 빈도수는 다 합치면 몇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표본의 숫자가 되겠죠. 결국은 전체 합치면 이제 10개가 될 거예요. 그죠? 10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4개가 나올 확률, 2개가 나올 확률, 3개가 나올 확률을 표시한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요 분포표를 보면 확률 분포 도하고 확률 분포표를 보면 요걸 가지고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값을 평균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그 크기가 40인, 그죠? 40인 모집단에 대해서 40명이잖아요. 모집단에 대해서 10개의 표본을 이제 표본 집단을 만들어냈고, 그걸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추출 가능한 모든 표본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해본 거고요.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은 결국은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을 거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하고 그 기대값이 결국은 그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질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모집단에서 추출하고 있는 표본은 우리가 앞전에 이제 그 성적에 대해서 예로 들었지만 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표본 추출은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그 예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표본의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결국은 이제 표본 분산, 표본의 이제 표본 분산도 봐야죠. 그 분산 또 혹은 이제 표본 편차,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에 이제 표본 분포도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표 6-1 요거는 결국은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한 거고요. 요 분포표 확률 분포표에 대한 기대값하고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와 같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의 평균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분산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따라락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은 결과는 이렇다. 평균하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분산하고 표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결국은 표준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하고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이 이제 이건데, 그죠? 그 모집단에 대한 이게 모집단의 분산은 이건데 이거를 우리 이제 표본의 크기로 나눠 버리는 거죠. 그래서 n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표본의 크기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분산을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n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요 뭐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산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루트가 있는 겁니다. 루트가.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의 오차라고 하는 요 표준 편차를 우리 이제 표준에 대한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그 표준의 오차는 결국은 표준 평균의 그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n값이 중요한데요.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표준 오차는 줄어든다는 거죠. 전체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표준에 대한 오차는 크게 줄어든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을 추정할 경우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이제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면 표본 분포도도 알 수가 없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표준 평균의 확률 분포는 결국은 뭐하고 같다라고 했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하고 일치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에 대한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라 했어요? 표준 오차라고도 얘기했었죠. 이거는 루트 n분의 6이다. 다시 정리하면 뭐 사실 여기다가 제곱승을 취하면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승이 되겠죠. 그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에 반비례한다? 요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게 올라가면은 오차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편차의 오차는 줄어든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의 의미로 보면 모집단의 분포하고 표본에 대한 분포를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표본 분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통계량의 분포고, 그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표본 분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집단 분포에 상관없이 정규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정규 분포에 따르면 결국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 역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모집단의 분포인 경우와 그 다음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 표본 평균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n으로 나눈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평균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좀 표준 편차하고 각각 표현은 이렇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